그까짓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그까짓 것으로 만든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스가와라 게이가 지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옮기니는 노경아, 펴낸 곳은 세멘 파커스입니다. 지은이 스가와라 게이는 성공한 사람의 사고방식, 습관, 행동을 연구하고 공통점을 탐구해 책으로 엮는 일을 합니다. 품격 있는 부자들과 오랫동안 교제해온 프리랜서 편집자로 일본 경제계를 쥐락펴락하는 핵심 인물을 비롯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곁에서 밀착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돈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고 인품이 단정하여 행동거지나 생활태도에 태만이나 해이함이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매우 아끼며 비싸지 않은 물건도 똑같이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물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저명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호텔 직원이든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단호하게 처분하고 부자의 습관을 적용하자 감정이 점차 안정되고 욕구불만에서 오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되니 정말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나쁜 생각, 재운을 부르는 말버릇, 자녀를 부자로 키우는 가정교육 등 돈이 모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세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단정한 삶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돈이 밤낮으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 이렇게 4개의 큰 제목으로 나누어 쉬운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냉동고에 보냉제를 쌓아두는 것. 얼마 전에 보냉제가 쌓인 집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기사를 보고 큰 흥미를 느꼈다. 나도 평소에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읽어보니 기사의 주장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덧붙여 그 기사는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에서 고급 디저트나 포장 음식을 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상품에는 보냉제가 반드시 딸려온다. 다시 말해 보냉제가 쌓인다는 비싼 물건을 쉽게 산다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내가 보냉제를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소모품을 쌓아두는 것은 필요량을 모르기 때문.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보통 물건을 아까워하거나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냉제를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도시락을 싸거나 남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보냉제가 당분간 쓸 만큼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여분임을 알면서도 원체 아까워하는 성격이라 버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인터넷에는 보냉제를 20에서 30개쯤 모아두었다가 5,000원에 판매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냉제를 모아서 팔면 5,000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나는 보냉제를 그렇게까지 쌓아서 5,000원을 벌기보다 10개 정도만 모으고 나머지는 깨끗이 버리는 쪽을 권한다. 백화점, 유명 브랜드의 종이봉투도 모으지 않는가?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의 종이봉투를 모으는 사람도 많다.
고급 종이봉투는 디자인도 멋지고 소재도 튼튼해서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모아두면 외출할 때 보조 가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재사용할 수도 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 바구니처럼 쓴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지. 대량으로 쌓아둘 필요는 없다. 당장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쌓아두는 행동과 쓸데없는 물건을 사는 행동은 이어져 있다. 쓸데없는 물건을 자주 사는 행동과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며 보냉제나 종이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행동은 언뜻 반대되는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실제로 보냉제를 쌓아두는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커다란 냉장고를 사용한다. 게다가 그 냉장고는 언제나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행동은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해픈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공통된 경향이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만드는 것. 신용카드를 지갑에 여러 장 넣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소규모 점포에서도 신용거래 기능이 포함된 카드를 발행한다. 그러나 권하는 대로 가입하다 보면 지갑의 카드 칸이 금세 10,000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지갑이 꽉 찬 사람일수록 돈과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는 두세 장이 최적. 부자는 지갑에 두세 장의 카드만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산뜻하게 꺼내 깔끔하게 지불한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쇼핑몰 카드 따위는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세련된 카드 사용법을 지켜보면 잡다한 신용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돈과 멀어지는 길 같다. 그래서 나도 그런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나는 현재 신용카드 2장과 자주 가는 백화점 적립카드 2장, 체크카드 2장만 지갑에 넣고 다닌다. 돈을 썼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는 지불 과정이 간편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그래서인지 서구 선진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카드를 쓴다. 서구가 이처럼 철저한 카드 사회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는 일종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한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드를 자주 쓰면 현금을 많이 썼을 때보다 신용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치안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일용품을 살 때 가능한 현금을 쓴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식품 매장에서까지 신용카드를 쓰면 돈을 대체 얼마나 썼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매월 생활비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 생활한다. 신용카드를 거침없이 긁고 나서 얼마나 썼는지도 모른 채 지불 청구서를 받아들기 싫어서다. 신용카드 지불의 함정. 신용카드를 자주 쓰면 통장 잔고가 빠듯하더라도 카드로 계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예전엔 내가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다. 충동구매를 할 때마다 카드로 계산하면 되지 뭐, 지금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라며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다. 정말 필요한 것, 꼭 갖고 싶은 것을 발견했는데 현금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불을 미룰 수 있는 신용카드가 참 고맙긴 하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을 뚜렷이 인식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카드 남발 시대인 만큼 카드에 의존하지 않도록 욕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내가 소액 결제에 카드를 쓰지 않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카드로 계산하면 판매자 측도 어느 정도 비용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된 한 저자가 겨우 이 정도 쓰면서 가게에 부담을 주기는 미안하다며 현금을 내는 것을 보고 문득 부끄러워졌다. 그때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판매자의 사정까지 배려하는구나 하고 크게 반성했다.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쓴다. 체크카드는 결제를 하는 즉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된다. 그리고 사용 명세서에는 그 시점의 계좌 잔액이 표시된다. 또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당황할 우려도 없다. 반면에 신용카드는 판매자가 청구해야 비로소 지불이 시작된다. 판매자마다 다른 시기에 청구하면 큰 금액의 지불 시기가 뜻밖의 겹칠 수 있다. 나도 해외여행지에서 쓴 카드 대금이 조금 늦게 청구되어 2개월분을 동시에 지불한 적이 있다. 내가 쓴 돈인데도 어쩐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그런 걱정도 필요 없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지불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 잔액을 알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돈을 아껴 쓰게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경제관념도 저절로 자리 잡힐 것이다. 돈을 그저 모으려고만 하지 않는다. 누구나 돈을 많이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은행에 돈을 착실히 넣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인은 예금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세대의 평균 저축액이 무려 1,309만엔, 약 1억 3천만 원이나 된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평균값은 고액을 보유한 사람의 수치에 따라 확 올라가므로 실제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종 중앙값이 쓰인다. 이 중앙값으로 본 한 세대당 저축액은 761만엔, 약 7,514만 원이다. 이것이 현대 일본인의 진짜 주머니 사정이다. 저축이 많아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사실 숫자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 어느 집이든 각각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저축이 별로 없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롭다. 한편 수많은 사람이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실 거액의 예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그들은 병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거나 나중에 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금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한 주간지 기사에 따르면 3천만 엔이 넘는 예금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돈은 쓰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돈은 사회의 혈액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돈은 순환하지 않으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침체된다. 개인 경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건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돈은 유통시켜야 하고 지갑에서 나와야 활기를 띈다. 예금 통장에 아무리 큰 금액이 찍혀 있어도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 돈의 진짜 가치란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발휘되기 때문이다. 혹시 그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하는가? 풍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상당히 과감한 면이 있다. 필요한 물건이나 내가 진짜로 갖고 싶은 물건,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면 배포 있게 돈을 쓴다. 쓰는 순간에는 또 저질렀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물건으로 깊은 만족감을 얻거나 상대방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행복해진다. 그럴 때마다 주머니는 다소 가벼워져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곤 한다. 목표를 세우고 쓰기 위한 돈을 모으자. 물론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말할 것도 없이 예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문제는 모으는 방법이다. 무턱대고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수전노와 다를 것이 없다. 수전노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소위 돈벌레 같은 사람을 말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돈의 본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쓰는 데 있다. 즉, 쓰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면 저축이란 결국 돈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 돈을 모으기 전에 목적을 확실히 정하자. 오래 쓸 수 있는 괜찮은 가방을 사기 위해서 또는 올해 파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용도를 확실히 정한 예금은 살아있는 예금이 된다. 최근에는 젊은 층도 노후 불안을 꽤 느끼는 듯하다. 아직 한창인데도 노후 대비로 돈을 모은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예금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젊을 때 인생을 즐겼던 경험이다.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는 경험이나 추억이 없으면 노후도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 예금 통장 수를 늘리지 말고 인생 경험을 늘리자. 그런 자세로 살아야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 자신에게 사소한 지각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지각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갖게 된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지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라서 회의가 늦어지거나 길이 밀리면 약속 시각을 못 지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로 성실하게 연락을 한다. 홋카이도에 사는 D가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지금 홋카이도를 출발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택시를 탔고 지금 신바시를 지났으니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다. 시간은 생명의 고동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D의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물며 지각은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상대의 시간까지 빼앗는 일이니 조금 늦더라도 죄가 무겁습니다. D처럼 나도 지각은 상대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약속 시각에 꽤나 늦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타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무리 미리 연락했다고 해도 약속한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엄연한 지각이다. 절대 지각하지 않기 위한 3가지 방법. 약속 시각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지극한 상식이다. 그리고 지각은 버릇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한번 지각하는 버릇이 생기면 아무리 노력해도 번번이 늦게 된다. 만약 당신에게 지각하는 습관이 있다면 다음 대책을 실천해보자. 예상 이동 시간을 30에서 50% 정도 늘려서 넉넉하게 잡는다. 전날에 다음날 필요한 것, 입을 것 등을 완벽히 준비해둔다. 서류 등을 특히 주의 깊게 점검한다. 이것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도표와 사진 등 보충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다. 사소한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는 단호히 결정해야 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자주 지각하는 것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이유다. 지각이 잦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도 야무지지 못하다. 이들은 매월 예산을 정하기는 하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예산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찔끔찔끔 이것저것 사느라 손가락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듯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잡지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눈에 띄는 신상 과자를 함께 집어드는 사람이라면 특히 주의하자. 이들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돈도 허술하게 사용한다. 1,000원짜리 2~3장 정도는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썼다는 자각이나 반성조차 없이 그냥 써버린다. 왠지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런 해이한 면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그러면 지각도 줄어들고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정리를 잘 못한다. 청소는 그나마 잘하는 편이지만 아차 하는 순간 책상 주변, 옷장 등 방 전체가 물건으로 어질러지고 만다. 예전에는 마음 한구석에 바쁜 사람의 방은 지저분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결과 매일 물건과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다. 스스로도 술래잡기 하는 시간을 줄이면 꽤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정리한다. 어느 날 TV에서 사토 가시와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일은 정리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정리정돈 기술로 무척 유명해졌다. TV를 보니 저명한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그의 사무실에는 몇몇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원이 다 퇴근한 후에 사무실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책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사무실이라면 책상 위에 컴퓨터나 서류 파일 등이 있을 법한데 전혀 없었다. 퇴근하기 전에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사무실의 철칙이라고 한다. 정리를 하면 일의 본질이 보인다는 사토의 사고방식을 직원들도 철저히 공유했다. 사토는 책상을 정리하는 일은 머리를 정리하는 일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가 TV에 출연하고 난 이후 불필요한 것은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소위 단살이 열풍이 일었다. 그래서 나도 정리정돈에는 물건을 수납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즉, 정리란 내면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실시한다. 한 성공한 지인은 정리할 것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었으면 닫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면 넣으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마디를 보탰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돌아와 코트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자. 이때 선걸음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장에 넣어야 한다. 걸리는 시간은 기껏 해야 1, 2초다. 그러나 피곤하다, 귀찮다면서 코트를 의자에 걸쳐 놓거나 바닥이나 소파에 던져 놓으면 정리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그 결과 그렇게 어질러진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정리 능력과 업무 능력은 서로 통한다. 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한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기보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방이 깔끔하다.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다. 물론 술래잡기 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었다. 정리하는 능력과 업무 능력은 의외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드시 깔끔히 정리된 환경을 유지하자. 그러면 머릿속과 마음속까지 깔끔히 정리되어 사고와 행동이 신속해진다. 참고로 단살이는 운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